네, 오늘 뭐 다들 수능 성적을 받고 이제 다들 분석하시느라고 정신 없으실 텐데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니 많지 눈높이에 맞춰서 학부모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네, 센진학 나침판과 함께하는 2025 대입 정시 모집의 이해와 대비해서 전반부 2024 대입 정시 모집 결과 및 2025 수능 결과 분석 강의를 맡은 성북고등학교의 김동정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순서는 이렇게 다섯 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이제 정시 모집 인원의 변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올해 원수를 접수하면서 응시 인원의 변화는 어떠한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올해를 유추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작년도의 수능 결과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죠.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 어떤 그런 정시 모집의 경향성을 보였는지를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리고 올해의 수능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올해의 모집에는 어떤 변화점이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정시 모집의 인원의 변화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능을 사실은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입시효주 중에서 가장 큰 대표적인 요소가 수능 성적과 대학 모집 인원입니다. 사실 수능 성적이 아시다시피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든가 가산점, 그리고 대학 모집 인원 중에서 최초 모집 인원은 이미 아시다시피 모집 전형을 통해서, 요강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된 그런 사항이 될 거고요. 12월 15일이죠. 이 전원에서 이제 대학교들의 변환 점수가, 표준 점수가 발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점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그 수능 성적의 표준 점수와 백분위, 그 다음에 영역별 반영 비율, 가산점 같은 것을 최종적으로 대학이 제시한 변환 표준 점수에 따라서 유불리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12월 26일 이후에 수시에 2월 인원이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확정이 되고 나면은 전체 모집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거고, 그리고 학생이 지원함으로써 시시때때로 변하는 경쟁률을 보시면서 그 학생들이 경쟁률에 따라서 어떤 지원 전략을 써야 되는지 지원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후속적인 조처이긴 하지만 충원율이 발표가 되고, 충원율은 이제 내년에 대입에 또 다른 그런 시사점을 남겨주는 그런 자료로 남게 되겠죠. 이런 요소들 말고도 사실은 대입이라는 걸 둘러싸고 있는 정말 다양한 환경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 환경적인 변화가 여느 때보다 좀 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가 아시다시피 학년, 이게 우리 올해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큰 의대 정원 입시가 늘어나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자유전공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모집 전형의 변화도 생겼고, 그 다음에 뭐 다군의 인원들이 갑자기 일부 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다군으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변화, 게다가 이제 표준 점수하고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올해 수능 성적 또한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변화가 좀 심한 편이라 이런 것에 따른 학생들의 심리적인 영향에 이르기까지 정말 복잡한 요소들을 품고 있는 게 대입 전형이라서 아마도 학부모님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다 이런 점에서 올해 입시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2부 강의에서 시작되는 박상현 선생님 강의하고 조금 그쪽은 이제 전략 쪽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수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수능의 분석이 올해 모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일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정시 모집 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정시 모집 인원이 감소하는 이유는 대학이 학령 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지금 현재 2025 대입에 지금 제시되어 있는 7만 명 이하선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 69,453명이라는 이 인원은 수시 2월 인원이
포함이 되면 7만 명을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학령인구 감소에 의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인 것 같고요. 근데 이걸 바라보는 대학교의 시각은 조금 다르죠. 아시다시피 이제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수시 전형에서 학생들을 대규모로 선발을 하고 충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이미 먼저 선발을 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시 경쟁력이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수도권에 있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대학교들은 우리가 정부에서도 이제 정시의 비율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강제를 하고 있는 그 비율뿐만이 아니라 그런 대학교들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해마다 조금씩 상승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25 대입부터는 상승폭이 좀 줄어든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이 상승폭도 이제 수시 2월 인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예년과 비슷해지지는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금 해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이게 이제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의 지금 현재 모집 인원이 그 그래프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 2022에서 2023에 가파르게 이제 상승을 했죠. 그리고 조금 상승폭이 낮아졌다가 2024 대입에서 2025로 넘어오면서 771명이 현재 감소되어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수시 유로 인원에 따라서 2024와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한 형태로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올해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원이 그 응시 인원, 수능 응시 인원을 살펴보고 접수 인원과 응시 인원을 살펴보면 학생들 수가 좀 늘었어요. 따라서 이렇게 감소하거나 또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시에서의 경쟁률의 다소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모집 인원을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수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거의 모든 인원들을 수시에 뽑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집 인원은 2020에서 2023 크게 감소했죠. 그러나 이제 2024, 2025에도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수도권 학교들은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에 좀 더 모집을 집중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시의 모집 인원의 경우에서는 다소 이제 계속해서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2024 그 대입 정시 모집하고 이런 거 살펴볼 때 올해의 수시의 수능 원서를 수시가 아니죠. 수능 원서를 어떻게 접수를 했고 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응시를 했는지 그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 이제 보시는 그 그래프들을 보시면 이쪽은 옆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인원이고요. 이쪽에 있는 것은 비율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느 쪽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냐면 비율보다는 인원의 증감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바라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모집 정원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체되거나 다소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라면 인원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3, 24 그리고 25를 지금 보고 계신데 재학생은 약 3만 명, 그 다음에 졸업생과 검정고시 학생들을 다 합치면 한 18만 명 정도, 34만 명과 18만 명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 비율을 좀 살펴보시면 아직까지는 재학생의 수가 연년과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다소 약간 재학생이 늘고 졸업생들도 좀 늘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졸업생들이라고 할 수 있는 N수생들의 증가가 좀 눈에 띄는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2025 그 대입을 준비할 때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던 게 이제 의대 정원의 증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의대 증원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N수생들, 고득점 N수생들이 많이 증가할 거다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시면 그렇게까지 크게 증대를 하거나 늘어난 형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율로 살펴봐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재수생의 영향력이 작년에 비해서 더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예년과 비슷한 상황이 될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접수 인원의 변화 중에서 국어 영역에 대한 변화도 조금 읽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알지만 인원 숫자는 화법과 작문이 많이 좀 늘어났고요. 언매는 조금 감소를 했죠. 이 두 개 과목 중에 화법과 작문에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화법과 작문의 난이도가 언매에 비해서 다소 조금 쉽다라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 시험에서 화법과 작문으로 좀 이동을 많이들 하죠. 그리고 언매는 조금 다소 줄어드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 비율도 보시면 다소 이제 화법과 작문이 늘고 언매가 좀 줄어든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집 이게 접수 인원이나 응시 인원의 늘고 줄음이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네들이 이 학생들이 도대체 어떤 점수를 받았느냐 등급당 인원과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떤 성적을 가졌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겠죠. 그거는 이제 그 뒤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화법과 작문이 다소 조금 늘어난 상태다라고 정도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에서 기하의 그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접수자가 2023년에 3만 명이었던 게 지금은 15,000명대로 줄어서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인원들은 하고 확률과 통계 인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보시면 알지만 이 미적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수학에서 굉장히 많은 어느 정도 그런 그 미적으로의 쏠림 현상이 성적의 쏠림 현상이 확인이 된 뒤로부터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비율을 보셔도 확인이 되시지만 미적분이 49.54%, 그리고 기하는 3.2%로 줄어들었고 확통이 47.26%로 대략 2023과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역시 수학이란 과목 안에서 어떤 성적을 내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 안에서 이 학생들이 어떤 성적을 보여주느냐, 이 문제가 곧 여기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학생이 시험을 봤을 때 어떤 점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생길지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되줄 겁니다. 사탐 영역은 양쪽으로 지금 쏠려가는 현상을 그대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인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생활과 윤리에서 인원수가 대폭 늘어났는데 특히 눈에 띄는 건 사회문화의 증가세가 크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측면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학생들 중에서 흔하게 얘기하는 사탐런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작년도에 학생들한테서 어떤 그 결과를 본 학생들이 상당수가 실제로 사탐런, 즉 사탐 플러스 과탐 두 가지를 조합하는 형식의 지원을 하게 되면서 난이도가 좀 낮다라고 생각하는 생윤과 사문 쪽으로 지원자가 급격하게 쏠리는 현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친구들이 어떤 조합에서 어떤 성적을 냈는지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판단, 분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좀 보시면 알지만 전체적으로 인문에서 학생들의 지원자가 늘었습니다. 접수 인원이. 결국에는 이 사탐론의 영향이 실제로 이 접수 인원과 응시 인원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비율상으로는 보시면 큰 차이를 보이는 과목은 거의 없고요. 다만 이제 지금 사회문화에서 약간의 인원 증감의 비율이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학생들의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비율이 변하지는 않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같은
탐구 안에서의 비율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사회문화의 비율의 증가 정도만 눈에 띄게 확인이 되고 나머지는 비슷하지만 인원의 변화는 조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탐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투과목하고 원과목 중에 원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은 여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보실 부분이 바로 요 투과목들의 인원이 조금씩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의대 정원의 확대라고 하는 게 큰 영향을 접수 인원에서는 그러니까 늘어나는 인원이 확 늘어나서 접수 인원이 늘어나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이 학생들이 대학을 가려고 하는 즉 의대나 약대, 치대, 한의대를 가려는 고득점군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투과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들의 인원들의 증감, 접수 인원이 분명히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들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성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 과목의 경우에는 원 과목들은 대략적으로 다 감소를 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사탐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 원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결국 사탐 과목으로 옮겨갔고 그 인원만큼의 감소가 있었다. 아까 전에 분명히 응시 인원이, 접수 인원의 수는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당연히 늘어났다라면 다 같이 늘어나는 정도가 있어야 될 텐데 과탐에서는 줄어들고 사탐에서는 늘어났다.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사탐론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들의 사탐론에서 나온 성적이 과연 어떻게 모양을 이룰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해당하는 학교는 또는 학과는 당연히 경쟁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학교, 어떤 조건을 주어진 학교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경쟁률이 떨어지고 거기에 따른 입결 성적의 변화도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비율상으로 살펴보면은 큰 차이를 보이진 않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 과목에서의 인원의 비율이 늘어났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 투 과목들에 들어가는 고득점 학생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인원의 변화로 살펴볼 수 있는 사탐론 학생들의 성적의 변화가 이 접수 인원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졸업생하고 재수생의 응시 비율은 매해년마다 그죠? 초미의 관심거리입니다. 얼마만큼 많은 재수생들이 유입해서 들어오느냐. 이게 재학생들에게는 당연히 악재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늘어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가 해마다 이제 관심사였는데 2024에 정점을 찍고 다소 좀 주춤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비율상으로는 주춤한 상태라고는 보이지만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건 이제 결국 인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 인원을 살펴보면 당연히 지금 인원의 경우에는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생의 인원의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결국 접수 인원 안에서 졸업생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이들이 어떤 성적을 가졌는지를 추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 인원만 본다면 우리가 이 졸업생들의 영향력이 작년보다 더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인원들이 조금 늘어난 상태다. 응시 인원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시 현황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인원이 상승한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모두 다 인원이 상승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 이제 좀 보시면 지금 이 위쪽에 있는 국어의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에서 비율을 잠깐 보시면 화법과 작문으로의 쏠림 현상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2024보다 2025에서 좀 더 많았고요. 수학의 경우에는 미적분하고 확통하고 큰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즉 국어에서 학생들이 난도가 좀 낮다라고 판단되는 화법 작문 쪽으로 많이 아이들이 신청을 하고 있고 응시를 지금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율은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쪽으로 지금 화법과 작문의 지원 인원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어 응시 비율을 조금 살펴보시면 그 전에하고 크게 비율의 차이는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인원의 조금의 변화가 조금 있는 편이고요. 국어 응시 비율이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 중에서 언어 매체가 좀 다소 낮아지고 화법이 좀 높아졌다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게 드라마틱한 변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제 난도가 우리가 얘기했던 언매가 높고 화법과 작문이 낮다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런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학생들이 문법이라고 얘기하는 이 개념을 너무나 지나치게 많이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면 그럼 이런 영역에 대한 도전을 해서 성적을 높게 받은 학생일수록 더욱더 유리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실제 성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의 응시 비율에서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 인원도 줄었지만 역시 응시 인원도 줍니다. 그래서 3.1%를 기하가 기록하고 미적과 확률 통계는 큰 변화 없이 접수 인원 그대로 응시 인원으로 이어진 특징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인원들의 증감은 기본적으로 많이 있는데 기하 경우에는 이 미적이 늘어나고 확통이 늘어난 그 가운데서도 기하 인원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기하의 선택자가 많이들 줄고 있구나. 기하에서는 사실 이 덕분에 고득점자도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표준 점수에서 2점을 가져가고는 있겠지만 학생들이 워낙 넓게 작은 학생들이 펼쳐져 있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 기하의 적응도가 결국에는 이 기하 과목의 성적을 결정짓는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좀 이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탐런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년도에도 이 비율이 11.15%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이쪽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데 실제로 인원을 잠깐 보시면 사탐과 과탐 선택자 인원이 대폭 증가한 걸 보일 수 있습니다. 비율은 변화가 크게 없어요. 반면에 어떻다? 인원이 늘어났다. 이 인원들이 과연 무엇을 노리고 어떤 생각으로 여기 들어왔을까? 결국에는 이 사탐런으로 늘어난 학생들의 경우라면 특정한 조건을 바라보고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그 특정한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갖다 받아주는 대학교라면 당연히 입결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반대쪽에 있는, 즉 제한이 이들이 통할 수 없는 제한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라면 당연히 경쟁률은 떨어지고 입결 성적도 그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과탐 인원이 줄어든 만큼 줄어든 인원이 곧 사탐과 과탐으로 넘어간 것이 확인이 되는 게 사탐 인원은 늘어났어요, 거꾸로. 그죠? 이런 점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비율은 큰 변화가 없으나 인원에서의 큰 변화치가 생겼다. 이들이 어디로 갔을까?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조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과탐 지정 대학교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죠. 소수이긴 하지만 이런 학교들의 학과 경쟁률은 감소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과탐 인원이 줄어든 만큼 이 친구들의 과탐 지정 대학이라면 이 학생들을 데리고 시험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사과탐 지원 학생들은 또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지정 대학교들은 학과의 경쟁률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그럼 최고의 탐구 조합은 어떨 것이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탐구 조합이라는 거는 과학 과목에서의 탐구 조합도 있겠지만 이제 조합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어떤 조합이? 사탐과 과탐의 조합. 이게 점수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탐구 조합 점수들도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그러면 가산점으로 탐구 과목을 과탐과 사탐을 섞어서 지원했던 이 친구들이 또는 사탐을 지원했던 이 친구들이
과연 과학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어느 정도 점수여야지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입시에서는 수능에서 제가 좀 이따 성적을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정도의 결과가 나오기는 했어요. 조금 더 제가 얘기를 드리면 내년에는 이런 현상이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더 심각하게 되지 않을까? 심화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예상할 정도의 성적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거꾸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언매하고 화작의 경우에 이게 재밌지만은 그 화작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사탐 과목을 주로 선택하고 언매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과학을 선택하는 특징은 있습니다. 근데 그 경향성은 우리가 뭐 화작하고 언매 이들이 뭐 문과생이다, 이과생이다 이렇게 가를 만한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학생들이 난이도에 따라서 사탐에 조금 더 적합한, 과탐에 적합한 학생들이 화법, 작문은 사탐 쪽, 언매 쪽은 과학 쪽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결과치 중에서 우리가 이 사탐론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치는 바로 이 수학에서 나옵니다. 수학에서 확통 학생들, 미적 학생들, 기하 학생들을 보시면 당연히 수학의 확통 학생들은 사회 비율이 높고 과학은 5.4%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미적분 선택하는 학생 중에 사회를 선택한 학생들이 15.5%나 됩니다. 기하의 경우에는 26.7%나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냐? 사탐론을 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많은 인원들이 이동을 하면서 자신들이 그 사회 과목에서의 그런 어떤 경쟁을 조금 더 높이는 특징을 좀 갖기도 했지만 이 친구들이 무엇 때문에 사탐을 선택을 했는지 이 점에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면 결과치를 가지고 두고 생각을 해보면 작년도에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의 변별력이 너무 지나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사탐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과탐 과목에 선택을 하면서 주어지는 학습의 압력을 줄이고 국어, 영어, 수학에 투자하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이런 선택이 결국에는 이런 선택으로 이어지게 됐고 이 결과치를 보면 또 올해의 결과를 보고 학생들은 또 약간의 변화를 겪겠죠. 그 결과치를 보면서 내년도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탐의 경우에 그럼 어디로 몰려갔느냐? 이 친구들이 몰려가는 곳이 어디냐? 기본적으로 보시면 2024와 2025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난 쪽이겠죠. 특히 사탐 영역에서, 특히 사회문화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생활과 윤리에도 많은 인원이 넘어간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 인원들이 과연 어떤 성적을 거뒀을까? 그들이 원하는 과정에서의 성적을 거뒀을까는 결국 내년에 사탐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년 학생들을 예고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겠죠. 이 생용과 사문으로의 쏠림 현상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 같은 경우도 다소 잠깐 늘기는 했지만 가장 적죠. 1.3%. 과학으로 가겠습니다. 과학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좀 역대급으로 좀 줄었는데 보시면 특히 요 생명과학 원하고 지구과학 원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좀 적지만 나머지들 중에서 좀 이제 비중이 적은 과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제 조금씩 인원들이 좀 줄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까 전에도 제가 눈에 띈다고 말씀드렸던 이 인원을 잠깐 보시면 지구과학 2를 제외하고 물화생에서 학생들의 인원이 다소 조금씩 지원자가 늘었습니다. 이 늘어난 인원들은 아마도 수능에 해당하는 과목의 고득점 그런 걸 예상하고 표준 점수가 높을 걸 예상하고 분명히 지원을 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응시 현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입시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서 작년에는 도대체 그러면 이 수능이 어떻게 나왔고 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했기에 올해의 수능의 접수 인원에 또는 응시 인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2024 수능 결과 분석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작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그날 그 수능 감독을 갔는데 1교시 끝나고 나더니 애들이 죽을 상이 되더라고요. 2교시 끝나고 나니까 애들이 얼굴이 흑빛이 되고 점심 먹을 때 점심을 먹는 건지 마는 건지 막 이런 상황이 됐고 3교시 끝나고 나니까 영어가 끝나고 나니까 애들이 넋이 나간 모습으로 앉아있던 걸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시험이 어려웠던 거예요.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 이 최고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점이 중요한 이유 중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율이 중요한 거거든요. 당연히 보시면 2023 대입에서 표준 점수 최고점이 134점이었고 이들 친구들이 0.08%였는데 2024 대입에서는 2022 대입과 비슷하게 국어가 150점이 되면서 0.01%로 급격하게 비율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 최고 득점자가 많아진다라는 줄어든다, 비율이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이들이 적다. 그러면 얘네들이 그 뒤에도 굉장히 길게 꼬리를 잡히면서 상위권들을 만들어 가면서 변별력이 엄청 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특히 작년은 이 국어가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국어가. 자, 2024의 수학을 잠깐 보시면 표준 점수는 148점이었지만 수학은 대략적으로 보면 이 비율을 잠깐 보시면 돼요. 인원의 비율을. 0.14%죠. 그러니까 지금 2022 대입에 비해서는 당연히 표준 점수는 1점 차이밖에는 안 납니다만 비율을 잠깐 보세요. 0.63%에서 0.14%. 즉 고득점 학생들이 희박해졌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이 희박한 학생들의 조합 점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럼 작년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국어와 영어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고 결국에는 굉장히 상위권에서는 변별이 잘 된 학년이었다. 만약 이렇게 변별이 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이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소신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 소신 지원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작년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소신 지원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렇게 점수를 많이 받은 학생들이 주로 이과 쪽에서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또 어떤 일을 벌였느냐? 상당수 학생들이 교차 지원이라는 걸 선택하는 그런 결과도 낳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보시면 최고점은 아니더라도 1등급에서의 구분 점수하고 비율을 살펴보시면 보일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시면 사실은 표준 점수가 높아졌다는 것도 있겠지만 이 비율을 좀 보셔야 돼요. 비율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등급 끝단선과 1등급 커트라인 선과 가장 고득점 사이의 학생들이 어떻게 됐다?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었다. 즉 낱낱이 알알이 잘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자기의 점수들을 확인한 학생들은 그 안에서 자기 위치에 경쟁자가 많지 않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친구들은 소신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였죠. 특히 국어에서 이런 현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학의 경우에서도 비율상으로 큰 점이 차이가 없는데 다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전년도에 이제 이게 보시면 알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표준점, 최고점도. 수학에서도 점수 차이가 뭐 이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큰 점수 차이긴 합니다만 이게 완전히 크게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냐 1등급 구분 점수에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이런 면에서 비율을 좀 보시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국어의 영향력이 엄청 컸었다. 이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국어 영역의 등급별 인원을 봤을 때 여기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면 지원자가 어느 정도 학생들이 뭐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수능에서 지원하고 응시하고 뭐 이런 것들 접수하고 응시하고의 그런 문제점이 아니라 어떤 학생들이 어떤 성적을 받았느냐가 중요하겠죠. 선택 과목에서. 이게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에서 등급별 인원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1등급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의 성적이 높았다는 거예요.
국어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변별도가 높아졌는데 그 중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한 학생들이 언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가 국어 공통과 선택 과목으로 나눠진 과단에서 공통도 잘 봤지만 이 선택의 경우에서 점수 차이를 내기 시작하면서 등급상에서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88.2%가 1등급을 언매에서 차지하게 되고 화법은 점차 이제 그 비중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것도 같이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보셔야겠죠. 3등급 안에까지도 비율이 계속해서 언매 쪽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1등급과 2등급, 3등급의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연관적으로 지금 늘어놓은 건데 보시면 알지만 계속해서 화작 학생들이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접수하고 응시 인원은 화작이 많은데 실제로 성적은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거냐면 고득점은 언매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특징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다. 국어에서의 등급별 비율 변화가. 자, 미적과 기하는 이거는 예년에서도 계속해서 확인이 된 거죠. 특히 1등급 안에서 확통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4%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미적 기하 학생들의 비중이 96%로 올라가서 3등급 안에 있는 학생들을 다 살펴봐도 사실 확통 학생들이 미적 기하 학생들에 비해서 열세인 것은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냐? 그렇진 않죠. 매해마다 반복되고는 있는 일이지만 작년에는 유독 좀 심했습니다. 1등급에서의 비율이 조금 더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게 됨으로써 학생들이 등급, 즉 미적 기하에서 상위 성적을 받았던 학생들, 이 친구들이 이과 학생들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단정적으로 이 친구들이 이공계열을 지원하려는 학생들이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들이 분명히 교차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높은 상위 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카드를 갖게 된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 과목에서의 비율 변화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를 잘 보시면 2023과 24 대입에서 확통하고 통계, 이 확률과 통계에서 표준 점수가 만점의 경우에는 하락했고 미적의 경우에는 점수가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원점수예요. 이게 1등급 원점수 커트라인 선인데 미적은 81, 확통은 94. 이 난도가 기본적으로 달라지면서 미적의 학생들의 경우라면 원점수가 어느 정도 우리가 얘기하고는 관용도라고 그러죠. 관용도가 높아진 반면에 확통의 경우에는 관용도가 매우 낮아진 상태가 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만점의 표준 점수도 달라졌고 표준 점수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면서 미적 기하 선택자들이 유리한 상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입 수능에서 영어 등급이 작년도에 제가 그랬잖아요. 3교시, 1, 2교시 마치고 점심 먹을 때 애들이 넋이 나갔는데 3교시 끝나고 나니까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영어에 4.7%. 이 비중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이제 직감을 하기 시작을 했죠. 어떤 직감을? 최저 등급을 맞추기가 어렵겠구나. 왜? 영어는 절대평가 과목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조금 이따가 보시겠지만 수시 2월 인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자, 사탐 영역인데요. 사탐에서 원점수를 이렇게 등급별로 이렇게 잘라놓은 건데 이게 파란색이 1등급, 요 부분이 2등급, 3등급, 4등급인데 윤사는 작년에 2등급이 없었습니다. 동점자, 모두 만점자였다는 얘기죠. 이 친구들이 생기면서 윤사는 굉장히 만점을 받아야지 생윤과 윤사와 한국지리는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지 1등급을 받을 정도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윤사와 생윤, 한국지를 받은 학생들 중에서는 만점을 받아야 되고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등급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대부분 다 하게 됐죠. 세계사에도 역시 마찬가지. 근데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사탐 영역은 만점을 받아야지만 1등급을 받은 상황이 됐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2023년도로 되돌아가서 사탐 영역을 보면은 관용도가 조금 더 컸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작년에 시험을 친 학생들, 2024년도에 시험을 친 학생들은 만점이 아니고서는 등급을 1등급 받기가 어려웠겠다. 그럼 결국에는 수능 최저 등급을 통과하기가 매우 어려웠었겠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과탐의 추정 점수는 관용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죠. 그런데 사실 뭐 그 전에도 그렇게 관용도가 낮은 상태는 아니었었어요. 따라서 이과 학생들이 수능 최저 통과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했었겠죠. 탐구 영역에서. 반면에 문과의 경우에는 탐구 영역 쪽에서 굉장히 등급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탐 영역의 최고점의 변화를 보시면 난도가 떨어진 거를 대부분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점에서의 점수 차가 사실은 동아시아사하고 경제를 제외하고는 다 하락을 했고, 특히 생윤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 최고점이 무려 7점, 윤사는 9점. 이렇게 사실 표준 점수 저만큼 떨어졌다면 학교가 바뀝니다. 그럴 정도의 큰 변화를 겪게 됐죠. 과학탐구도 사실은 난도에 의해서 변화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과목도 있지만 오른 과목, 특히 투 과목은 어느 정도 난도 방어를 성공을 했던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타나면서 최고점 변화에서도 드러나지만 결국에는 어디에서 영향력이 커졌냐? 국어, 영어, 수학에서의 영향력. 특히 국어와 수학. 그 중에서도 국어의 영향력이 작년도에 어마무지하게 컸겠구나를 이 변화치로부터, 결과치로부터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변환 점수로 이렇게 그 백분위별로 이렇게 늘어놓아서 만든 자료인데요.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빨간색은 뭐냐면은 제가 상위 10개의 성적들을 쭉 늘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최고 성적부터 최저 성적까지 상위 10개를 이렇게 늘어놓고 보면 당연히 보이시죠. 이 부분에서 난도가 있었지만 나머지 거의 대부분에서는 난도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동점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구나. 반면에 여기에서는 과투 과목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됐고 나머지들에서는 난도가 좀 하락한 상태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합을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조합을. 작년도에 사탐2, 그러니까 2024년도에 사탐2의 난도에서 최고점은 146점. 정법과 경제를 조합하는 형태가 됐고 최저는 126이었고요. 과탐 조합은 154. 이 두 개의 점수의 차이가 엄청 큽니다. 당연히 이제 투 과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고요. 과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사실 이 사탐2와 과탐2의 난도 차이는 최고점에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점수 차이가. 즉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죠. 반면에 2025로 넘어오면 이거는 이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냥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생윤과 윤사로만 150점이 됐습니다. 특히 생윤의 점수는 표준점 최고 점수가 77점이라는 점수를 기록하고 작년도와의 격차가 지금 보시면 65점과 77점으로 격차가 엄청나게 크게 상태가 발생하면서 어떤 조합보다도 생윤 윤사 조합이 가장 최고점을 기록하는 기염을 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지점이 뭐냐면 작년에 왜 사탐론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올해 사탐론이 왜 일어났을까에 대한 내용을 얘기 드릴 때 요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회와 과학의 조합에서 원조합을 하면 142점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사탐의 146점이나 과탐의 150, 과탐 원원의 138점을 뛰어넘는 점수가 됐다는 거죠. 그럼 이 친구들 입장에서 손해본 이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올해도 갔는데 올해 간 학생들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149점이 됐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입시 현장에 있으신 학부모, 선생님들도 아마 예상하실 겁니다. 네, 지금도 저희 학교는 이런 난리가 없어요. 네, 정시 파이터라고 하는 아이들이 이런 상태를 보고서 더욱더 확신을 하게 되고, 교육 과정에서 아이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물론이거니와 수능 선택하는 과목이 사탐과 과탐 조합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그런 특징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잘 보시면 2024와 2023에 국학영과, 즉 확통하고 과학을 선택했던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국기영사죠. 기하, 미적, 그다음에 국미영사, 즉 미적하고 기하를 선택하고 사탐 과목을 선택했던 학생들의 비율인데, 실제로 보시면 이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024만 해도. 그죠? 이거 확인하셨죠? 나중에 2025에서 확인하셨을 때, 아까 전에 응시 인원 잠깐 확인하셨을 때 어땠나요? 네, 변화가 크죠. 이 부분이. 네, 이 부분에 변화가 엄청 큽니다. 특히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요 사탐과 과탐의 조합의 비율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2024의 기준으로는 크지 않지만 2025로 넘어가면 엄청 커지게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2024와 2025의 비율인데, 요거는 이제 사탐의, 그래도 사탐과 과탐의 비율이 여기서 이만큼 늘어났다 정도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25로 넘어가면 이게 좀 더 극심해지죠. 네. 그럼에 이르러서 이게 뭐가 생겼느냐면은, 이제 작년에 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과 학생들의 어떤 유리 지점이 어떻게 환산됐는지를 잘 보시면, 선택 과목을 보시면, 보시죠. 요 400점 이상, 이렇게 380점 라인 이상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미적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잘 보시면 확통보다 확실히 미적이 더욱더 유리했구나. 이과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한 모습으로 성적이 나타나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당연히 이거는 다른 문제를 낳게 되죠. 교차 지원이라는. 이 교차 지원이 이렇게 커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비율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점수단의 학생들이 분명히 더 많죠, 이과 학생들이. 그럼 당연히 문과 쪽으로 자신들이 유리한 성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들었을 거고, 이게 교차 지원을 낳게 됐어요. 특히 2023의 고득점 라인이 굉장히 적었던 반면에 2024 대입에서는 이 고득점 라인에서 격차가 심해지면서 420점 이상에서는 아예 문과 학생들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조금 더 고득점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들에 의해서 일종의 약간씩의 상위권 대학교에서도 교차 지원이 일어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 덕분에 표준 점수에서 지원 가능 점수를 보시면 이렇게 형성이 됐죠. 점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특히 의대 라인은 원래 그렇겠지만 위쪽에 성균관대 공학이라든지 한양대학교 중앙대 기계공학이라 시립대 건축 같은 경우도 점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당연히 전년도의 모집보다는 성적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과 쪽하고 문과를 비교해 보시면 차이를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어떤 학생의 경우라면 자기의 학교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친구들이 교차 지원을 통해서 넘어갔을 거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교차 지원은 작년도에 평균 30, 그리고 서울대 자유전공의 경우에는 이과 학생이 100%였습니다. 정시에서 합격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극심하게 교차 지원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시 모집은 제가 이 정시 모집에 대한 내용들은, 모집 분에 관련된 내용들은 좀 뒤쪽에서 선생님이 자주 다루실 거라서 2024에 대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모집 군별을 보면은 작년도에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나눠져 있는 대학교들 중에서 주요 대학교들을 비교해 보면 가군과 나군으로 많이 있고요. 다군에서는 주요 대학교 중에서 소수의 학교들만 학과를 배치했기 때문에
다군의 경쟁률이 높아지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됐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요 라인선이죠. 이 라인선에 있는 학교들이 인원들을 배치시킨 걸 살펴보시면 서울대를 피해서 연대고대가 가군에 위치되어 있고 여기 서강대하고 성균관대학교들 뭐 이런 정도의 학교들도 전부 다 가군으로 주로하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 중대의 다군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이 인원과 홍익대학교에 밀려있는 이 인원들 때문에 사실 중대와 홍익대학교는 결국에는 엄청난 경쟁률과 엄청난 충원율을 기록하는 그런 형식이 매해마다 반복이 되어 오고 있죠. 다만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의 자연계열이 수원 캠퍼스죠. 이게 나군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이제 자기들의 학과의 경쟁력에 따라서 나군과 가군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이 변화는 서강대학교도 역시 이공계 쪽은 나군의 배열을 하고 있고, 요런 상황에서 역시 다군의 경우에는 중대가 가장 인원이 많고 홍익대가 그 다음은 홍익대가 그 다음 가장 많고 중대가 그 다음 순으로 똑같은 형태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라졌어요. 다군에 굉장히 매력적인 모집군이 이동을 했습니다. 학과들이. 그러면서 다군의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따라서 입결 성적이나 충원율도 변화가 될 거고 지원자의 풀도 달라질 거라고 여겨집니다. 2월 인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작년도에는 당연히 영어라는 그 등급의 절대평가 과목이 4% 1등급이 차지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전부 다 2월 인원이 약간씩은 다 늘어난 상태, 결코 적지 않은 인원들이 정시로 이루어이 됐다.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 수능은 난도 면에서 작년도와 비교해서는 쉽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따라서 정시 2월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화면을 조정을 해놨는데 다시 깨졌네요. 어쨌든 작년도회를 잘 보시면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를 잘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학과를 잠깐 보시면 돼요. 어떻죠? 이 친구들이 어떤 학과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주요 인기 있는 학과들의 경쟁률이 높았나요? 아닙니다. 결국 뭐를 하겠다? 학교를 보고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소신, 나보다 점수가 조금이라도 더 낫다라고 생각한 학교가 있으면 과감하게 질러보자가 작년의 기초였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서울대도 인류문화학과, 모집 인원이 워낙 적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런 학과들이나 애들이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무진장 이제 많이 지원을 하는 형태를 띠게 됐고, 이런 형태를 띠게 된 이유는 작년도에 변별이 잘 되어 있는 수능 때문이었다. 경쟁률은 서울 집중형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대부분 집주의 성적이 경쟁률이 다들 올라갔습니다. 즉 소신 지원들을 하셨다는 거죠. 서울로. 자, 분별 경쟁률을 보시면 다군만 보셔도 됩니다. 다군은 거의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형태였죠. 자, 올해는 분명히 바뀔 겁니다. 왜 바뀌냐? 다군으로 매력적인 학과들이 이동을 했어요. 모집 단위가. 이런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2부에서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작년에 수능을 제가 다시 2025로 돌아가서, 2024가 아닙니다. 2025로 돌아가서 보여드리면 2055의 특징은 뭐냐? 난도의 하락입니다. 난도의 하락. 난이도가 떨어졌다는 거죠. 난이도가 떨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학생들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엄매하고 화작, 요거를 살펴보시면 2024와 2025에서 이거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난도가 하락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기본적으로 수능 엄매와 화작의 비중은 조금 더 엄매 쪽으로 쏠려가게 됩니다. 고득점에서. 이런 현상이 조금 더 심각해졌죠. 즉 엄매가 고득점을 차지하고 화작이 그렇지 못한 확률이 조금 더 심각화되었는데, 이게 수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더 심각해졌습니다. 미적 쪽으로 쏠려가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가 더 많았었고 또 이들이 가져가는 성적이 많아지게 된 이유들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상위 등급자에는 언매와 미적 기하가 선택하는 학생들의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확통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화작이죠. 화작의 그런 비중이 상위 등급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표준 점수를 보시면 지금 각각 점수는 다 하락했습니다. 즉 난도는 떨어졌다는 거죠. 특히 화법과 장번, 언매 모두 다 떨어졌는데 이 두 개의 이 점수 차이가 작년도를 하고 비교를 해보면 11점 차가 납니다. 즉 국어에서 뭐가 떨어졌다? 영향력이 국어가 급감했다. 작년에 비해서 국어의 영향력과 변별력이 급감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역시 수학도 마찬가지였어요. 수학도. 그런데 보시면 알지만 그 확통하고 미적하고의 점수 차이도 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표준 점수에서 특히 미적의 만점이 148이었던 게 140으로 떨어지면서 8점 차 감소하는 특징이 나면서 역시 수학에 뭐가 사라졌다? 변별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변별력이 국어와 영어가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국어하고 수학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점수 차이가 조밀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작년처럼 소신 지원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올해는 눈치 싸움이 엄청 극심해지고 정말 미세한 차이로 학생이 떨어지고 붙고가 많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느냐? 조건을 살펴봐야 되죠. 무슨 조건? 반영 비율, 가산점 이런 것들, 모집 인원의 2월 인원이 얼마나 들어왔고 경쟁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세 조정을 했었던 사안들이 이제는 주요한 사안으로 다시 한번 대두가 되는 상황이 됐다. 보시면 됩니다. 남녀 차이를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이거는 수학에서의 등급별 남녀 비율이 너무 커져서 이거는 좀 망가져 올 수가 없었어요. 비율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면서 여학생들이 수학에 있어서 등급에서 비율이 줄어들게 되면서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학생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고 있죠. 반면에 올해는 다행히도 그런 상태는 줄었지만 영향력은 줄었지만 문제는 비율은 계속적으로 남자 학생들이 고득점을 차지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능에서의 표점은 아이러니하게도 국어하고 수학은 2023과 유사해지고 있고 영어의 등급 비율은 2022와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는 2023년도보다는 우리가 얘기하는 2022년도 영어가 가깝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그냥 단순하게 이게 어디에 좀 더 가까우니 그걸 참고해라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조건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그 조건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해가는 상황을 지켜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어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점입니다. 자, 보세요. 영어의 난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등급 비중은 6.2, 7.8, 4.7, 6.2로 계속해서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는데 1, 2, 3등급 학생의 비중을 보면 점차 줄어들고 있죠. 즉 영어의 난도가 학생들한테 높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영어를 결코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3등급은 받을 수 있잖아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난도의 상승에 대해서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등급과 3등급의 비율이 줄어든 걸 확인하시면 대략적으로 난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능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만점의 비율상을 잘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0.1에서 0.23, 0.14에서 0.34.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이 예년 같지 않다.
상위권에서. 소신 지원할 수 있겠냐? 작년보다 소신 지원할 수가 없겠죠. 자, 요거를 영어대 분포대별로 보시면, 자, 2024의 국어의 분포입니다.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정말로 이거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변별이 알랄이 낱낱이 다 되어 있어요. 지금 140점 이상의 경우에를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점수들 관에 딱딱딱 구별이 되어 있죠. 반면에 올해는 어떻게 됐냐? 140점 이상이 아예 없습니다. 떨어졌죠, 당연히. 그리고 뭐가 생겼냐? 없는 구간이 생기거나 인원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라인이 생겼어요. 이 라인선에는 뭐가 있다? 1점의 영향력이 무진장 큰 라인이다, 이 라인이. 국어가 만약에 반영 비율이 국어가 높다. 근데 내 점수가 어디다? 이거 확인하시면 그 1점의 소중함은 다른 등급에서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국어를 도수 분포로 나타내면 확연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어떤 부분이 보이시는지 보이시죠? 이렇게 인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급격한 하락하는 부분들이 보이게 되실 텐데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1점 라인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분이 될 거다. 수학은 매해년마다 이런 형식을 띠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원 상황에서 1점 1점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들이 여기저기서 생기는 특징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작년에는 이 145점, 140점대 라인이 이만큼 있었습니다만 그죠? 올해는 사라졌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수학의 변별도도 떨어지게 됐다. 다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지점은 어디다? 이렇게 없는, 즉 인원이 급감하는 지점이 어딘가를 확인하면 그 지점이 곧 1점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지점이 된다. 자, 요걸 이제 도수 분포로 표현하면 바로 요 라인이 되겠죠. 131점에서 133점, 134점에서 146. 요 라인선에 어떤 위치에 내가 점수를 차지했느냐는 굉장히 수학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요걸로 제가 아까 전에 봤던 팔을 고치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보시면 금방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사회 쪽으로 그전에 없었던 상위 성적의 난도가 상승해서 생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즉, 작년은 국어, 영어, 수학이, 특히 국어와 수학, 그 중에서도 국어가 영향을 미쳤다면 올해는 탐구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구나. 탐구에서 반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고 조합에 따라서도 무궁무진한 변화가 생길 수 있겠다. 이거 정말 골치 아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이거 보면서도 저도 했어요. 아주 좀 이런 변에 있어서는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학부모님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올해도 과탐하고 사탐하고 평균점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과탐의 평균점이 높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이 물리와 화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받은 표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데 지금 문제가 있죠. 많은 선택을 하고 있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 그런대로 유지를 했지만 특히 화학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화학 선택자들에게는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매해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알지만 2023 수능, 2025 수능, 2024 수능에서 보고를 하지만 난도가 해마다 이런 식으로 변해가요. 이걸 누가 예측할 수 있나요? 사실 이건 예측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이 변화에 따라서 탐구 영역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특히 이제 화학 원의 선택자는 표준상의 불리한 점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거 이제 보시면 원점수 48점일 때 100분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2025에 생윤에 48점을 받은 애는 무조건 100%예요. 꼭대기죠. 사회문화도 99%. 근데 작년에 생윤은 48점 받으면 91%에 머물렀거든요. 100분위를 반영하는 학교의 경우에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죠. 자, 수능에서 과학의 경우에는 이렇게
100분위의 점수가 차이가 납니다. 특히 97점과 지구과학의 100점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화학의 경우에서도 93점과 97점 큰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죠. 자, 여기서 추정을 해서 보시면 이게 2024 수능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수능을 보면 어떤 모양을 이루고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교차 지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 이과 쪽에 있는 학생들의 비중이 문과 쪽의 학생들이라고 하죠. 국수탐 선택하는 학생들이 보다 더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점이 줄어들었어요, 영역이. 그리고 문제는 이 고득점 라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성적대 권역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비중도. 여기서 여기까지죠. 이 비중이 굉장히 컸었던 거에 비하면 2025는 줄어들므로써 두 가지를 예측할 수 있겠다. 첫 번째 한 가지는 교차 지원이 예전 같지는 않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 결국에는 입시를 결정짓는 미세 사안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예전보다는 학생들의 변별도가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봐야 될 중요한 건데 이건 사실 중등진학 지도 연구회에서 나온 자료라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으로서 분석 자료들 중에서 표본 자료로 나온 자료라서 제가 갖고 온 거고요. 실측은 이제 저희들 자료들도 나오면 조금 더 구체화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 자료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라인이 이 라인입니다. 뭐냐면 국미기사과죠. 이과 학생인데 사탐과 과탐을 섞어서 지원한 학생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인데 이 중에 이 친구들이 숫자가 얼마 없다가 380점 라인에서 320점 라인에 이르는 이 구간에서 갑자기 늘어나더니 320점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이 라인이 어디냐면 수도권의 상위 대학교와 서울 지역의 하위, 중하위 대학교들입니다. 이 라인 안에 있는 학교 학생들의 경우라면 특히 문과 계열에 있는 학교 과목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경쟁률이 올라가고 입결 성적도 변화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라인이 되겠죠. 조합을 좀 살펴봤는데 생윤과 윤사 조합이 150점입니다. 그리고 투 과목이 있는 화투하고 생투하나 또는 화투, 지투가 145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 점수 차이가 5점이나 차이 날 정도로 올해는 사회의 탐구 영역의 경쟁력이 조금 더 있는 상태이고 변별이 잘 된 상태입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생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146점이죠. 근데 이제 과학 원 과목의 경우에는 지원과 생원을 합쳐서 142점이 나옵니다. 요거랑 점수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문제들 때문에 생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점수 차이가 꽤 크게 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 변표를 적용을 해서 보시면 사실 사탐과 과탐이 100분의 1을 받았을 때 예상 변표거든요. 큰 차이 없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이 변표대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상 변표대로 보면 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구나. 다만 화학이 너무 안타깝다. 뭐 이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선택 과목의 불리함이 완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과연 맞느냐?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요 과탐의 변표하고 사탐의 변표입니다. 이 변표를 기준으로 삼아서 보면은 어떤 게 생기느냐면 결국에는 학생이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할 때는 과목 간의 유불리, 즉 뭐 이과 학생이든 문과 학생이든 간에 같은 영역 안에서라면 유불리점이 없어지지만 탐구 영역, 즉 사탐과 과탐 사이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유불리점이 발생을 한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그게 크냐? 크지는 않아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말씀드릴 게 이 부분입니다. 가산점을 적용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과탐에서의 가산점에 변표를 적용해버리면 점수로 어떤 상황이 되냐면 표준 점수는 낮지만 이 친구들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올해 입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은 무엇이다?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런 미세한 이런 변화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가 핵심이 된다. 국어, 영어, 수학에서의 변별도가 떨어짐으로써 생긴 현상입니다. 자, 자연계가 필수 지정 과목을 대부분 다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원자 그룹이 변화하겠죠. 특히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사탐론들을 하는 거니까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학생들이 변화를 생기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수능이 너무 쉬워지면서, 너무 쉬워졌다는 표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쉽게 되면서 당년에 비해서, 전년에 비해서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고, 변별력이 떨어지면 결국 이것은 학생들 사이에 극심한 눈치 싸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전공 선택제가 확대가 되면서 도무지 점수가, 우리가 지원할 점수의 라인선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집 자체가 단위가 예전에처럼 학과별로 구성된 게 아니라 전공자율 선택제라는 걸로 크게 묶인 한 풍이 생긴 거거든요. 이 점수가 어떤 점수를 가지냐는 나머지 학과들의 점수의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도 사실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군이 이동을 하고 다군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학과와 대학교들이 포진되면서 이의 변화들도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N수생이 증가하고 의학 계열의 모집 인원이 증가한 것도 특히 의학 계열의 경우에는 주요 대학교, 상위 대학교의 공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N수생들의 상위권 점수가 어떤 영향을 또 끼치게 될 것인지도 사실은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변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가이드는 꼭 필요하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들 분석 자료집 잘 활용해 주십사.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개략적인 이해를 통해서 저희들이 집단 지성을 모은 이런 자료집을 통해서 많은 그런 어떤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센진학 나침판 프로그램, 학생들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접근해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들을 알아볼 수 있는 개별적 대응이 당연하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긴 시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